이주연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정면 승부 경제 이슈 정승경 시간입니다. 함께 해주실 손석구 경제평론가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정변 승부할 경제 이슈 어떤 건지요? 네. 오늘도 올해 마지막 주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은 올 한 해 우리한테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경제 이슈들이 무엇이 있었나 한번 짚어보고요. 분석해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마 가장 첫손에 꼽을 키워드가 아마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3고. 3고. 네, 저희 반복해서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예. 이걸 이렇게 3고라고 하는데 사실상 이 3고가 올해 내내 우리 경제를 짓눌러 왔었고 아마도 올해 경제 사정이 나빠졌다면 이 3고가 원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3고 중에서도요, 고금리가 사실 이 사태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올해는 사실 금리로 시작해서 금리로 끝나는 한 해가 아닐까 싶어요. 금리가 지금 많이 높아졌죠. 얼마나 올랐냐 하면 각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거가 아마 대출이자 그렇죠. 금리가 아닐까 싶어요. 1년 사이에 거의 배 넘게 올랐으니까 실감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이제 시중금리가 오른 거는 아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 한국은행이 있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각국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다 올렸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빠르게 올렸죠. 특히 이제 미국 연방준비제도 연준이 광폭행보를 보였단 말이죠. 올해 3월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는데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이게 425bp 4.25%포인트를 올려버렸습니다. 또 한 번에 0.75%포인트씩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4차례 연속 단행했고요. 예. 이게 얼마나 빨리 올린 거냐고 하면 미국 기준금리를 연방기금금리라고 하거든요. 이 연방기금금리를 우리의 기준금리로 하자라는 게 1990년이었어요. 그렇게 결정하고 나서 가장 빨리 올린 연도별로 따지면 말이죠. 짧은 기간 동안에 갑자기 많이 올렸다는 네, 얘기죠? 압축적으로 굉장히 많이 올렸다는 게 바로 그 기록에서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 미국의 기준금리가 오르게 되니까 우리 금리도 자연히 따라서 올라갈 수밖에 없었죠? 맞습니다. 여기서 알아둬야 될 거는 금리를 미국이 훨씬 많이 올렸지만 우리가 먼저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우리가 먼저 금리를 올렸나요?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우리 금리가 쭉 0.5%였거든요. 네. 거의 제로 수준으로 낮춰가지고 돈을 돌게 해서 경기 침체를 방어한다 이렇게 했다가 작년 8월에 처음으로 이제 0.25%포인트를 올리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인상 기조로 이제 방향을 바꿨고요. 총 3.25%까지 올렸으니까요. 2.75%포인트를 우리가 올렸습니다. 미국보다 좀 덜 올렸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것도 굉장히 많이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속도만 보면 역시 금융위기 한창이다. 2008년 그때와 버금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게 우리나라 미국 말씀드렸지만 유럽도 마지막까지 버티다가 결국에는 물가 폭등세 견디지 못하고 금리 인상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그렇죠.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유럽은 에너지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서 견딜 수가 없었고 영국, 호주, 캐나다 다 마찬가지였고요. 마지막까지 좀 저금리로 제로 수준의 금리로 완화적인 통화 정책으로 버텼던 곳이 일본인데 네, 예. 일본도 이달에 결국에는 사실상의 금리 인상 조치를 발표했죠. 네. 네. 어쨌든 금리를 올린다는 게 지금 물가를 잡기 위한 것인데 네. 결국 이제 어쨌든 금리를 올리게 되면서 생기는 경제 후유증도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금리를 올려서 물가만 딱 잡으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되지 않습니까? 짧은 기간에 그것도 빨리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충격이 좀 배가 된 측면이 있습니다. 가장 선제적으로는 역시 금융시장이 충격을 받고요. 뒤에서 이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주식시장, 외환시장 우리 올해 거의 발작 수준으로 이 금리 인상 충격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네. 집값도 역시 금리 인상 여파로 가파르게 떨어졌고요. 이게 우리 개개인의 삶에도 우리 금리 인상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까? 그러니까 주식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은 손해도 많이 보셨을 거고. 주식시장도 많이 하락을 했죠. 가상화폐 이런 데 투자하신 분들도 금리 인상 여파 때문에 가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대응을 제때 못 하셨으면 아마 손해 많이 보셨을 겁니다. 네. 집 갖고 계신 분들 특히 작년에 한참 집값 많이 올랐을 때 무리해서 사신 분들 아마 속이 타들어갈 겁니다. 네. 대출이라도 많이 받았다면 이자 부담 감당하기 정말 버거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든 떨어지든 이렇게 1년 사이에 급박하게 변동하는 거는 참 개인의 삶에 감당하기 힘든 짐을 지우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집값도 그렇고 주식시장도 물론 뭐 크게 폭락을 했다가 다시 좀 회복을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올해 한 해 동안에도 또 환율 또 크게 출렁거렸어요. 네. 이달 들어서 이제 그나마 조금 안정이 되긴 했는데 이것도 IMF 외환위기 수준까지 치솟아서 네. 또 이거 위기가 우리 경제 위기가 생기는 것 아니냐. 그렇죠. 이런 걱정들도 크지 않았습니까? 네, 당국이 이제 외환 보유하고 있던 외환 투입해서 이제 직접 시장에 개입해 몇 번이나 했어야 될 정도로 네. 심각했죠. 그러니까 9월과 10월이 환율로 따지면 피크였거든요. 1,439.9원. 뭐 장중에는 1,500원 가까이까지도 갔었으니까요. 이게 그 1,400원대 원달러 환율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금융위기라든지 IMF 외환위기 때 그런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보였던 환율 수준입니다. 그만큼 올해 환율이 참 요동쳤다라는 얘기고요. 네. 이게 2020년 말 2021년 초까지만 해도 환율이 당시만 해도 이제 1,000원대 후반 1,100원대 초반 이렇게 형성이 돼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작년 말부터 서서히 오르기 시작해서 올해 초에 1,200원대 돌파했고 그 뒤로 이제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했어요. 여름에 1,300원대 돌파. 가을 돼서 1,400원대까지 돌파하면서 최고치 수준까지 올라가기에 이르렀습니다. 네. 네. 환율이 요동치기 시작한 게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시점과 맞아 떨어진다는 그런 뭐 분석도 있던데.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연준이 금리를 빨리 올리기 시작했고 금리를 올리기 전에도요 선제적인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푼 유동성, 즉 달러를 걷어들이는 긴축 정책을 먼저 시작했거든요. 이게 환율이라는 게 결국 화폐의 가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장에 많이 풀려있던 달러가 공급이 줄어드니까 그만큼 달러 가치가 올라가고 가격이 오르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미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이제 올리기 시작하니까 달러를 사거나 여기에 투자하는 수요가 늘었죠. 쉽게 말해서 우리 주식시장에 투자돼 있던 외국인 자금들이 코스피보다 달러 자산 상품에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수익률이 좋으니까 코스피를 빠져나가서 달러 자산에 투자하고 뭐 이런 식의 현상들이 나타난 거죠. 그런 요인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이 올해 천정부지로 치솟게 된 원인이었고요. 네. 환율이 오르게 되면 아무래도 실물 경제가 받는 충격이 상당하잖아요. 그렇죠. 개개인도 그렇지만 우리 경제 구조라는 게 수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경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환율 출렁임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환율이 오른다는 건 이제 원화 입장에서는 가치가 떨어진다는 걸 말하기 때문에 수출할 때는 경쟁력이 좋아지긴 하지만 이렇게 빨리 올라가 버리면 문제가 수입 물가 부담이 훨씬 더 크게 작용을 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해외에서 이제 원자재를 들여와서 가공을 하는 중간재 수출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환율이 이렇게 올라버리면은 수입 원가 부담 커져서 결국 채산성이 나오지가 않거든요. 결국 팔아도 남을 게 없는 장사가 돼버리는 거죠. 결국에는 나중엔 이게 이제 소비자 물가에까지 다 전가가 됩니다. 수입품 비싸게 들여와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 결국 올리게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올해 국내에서 살인적인 물가 상승률이 나타났던 원인 역시 이렇게 환율이 치솟음내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뭐 우리 경제가 대외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이기 때문에 이 환율이 출렁거림에 따라서 경제가 받는 타격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는데 덩달아서 이제 물가도 많이 올라가서 이게 지금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장보기 겁난다는 분들도 많고 외식 줄였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예. 올해 물가 얼마나 오른 겁니까? 이 식당 가서 국밥 같은 거 주문하면 예전에 7, 8천 원 했던 거 10,000원 그렇죠. 이렇게 가는 데 많이 있잖아요. 아직 12월 물가 상승률이 집계는 되지는 않았지만 11월까지 집계한 평균 상승률을 보니까요. 5.1%더라고요. 그러니까 5%대 우리가 물가 상승률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역시 또 계속 외환위기 때랑 비교하게 되는데 외환위기 이후에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올 여름 7월이 가장 피크였죠. 6.3% 기록하면서 그때 최고치를 찍었다가 현재도 5%대로 역시 고공행진하고 있으니까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기 전까지 우리 한 7, 8년 동안 소비자 물가 추이를 이렇게 보면요. 1%대였어요. 한국은행의 안정적인 물가 상승을 목표치를 잡는 게 2%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별다른 이변이 없이 그냥 어느 정도는 정상적으로 경제가 흘러간다라고 봤었을 때 1%대
후반 그 정도의 성장 물가 상승률이 유지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이미 5%대 상승률을 보인다고 하면 올해 물가가 얼마나 오른 건지 알 수가 있겠죠. 네. 물가가 오른 원인을 좀 자세히 좀 따져보죠. 환율 문제도 있을 거고 뭐 아까 잠시 얘기했습니다만은 그 외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또 에너지 가격이 또 급격하게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또 큰 원인이 됐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엎친 데 덮쳤고 되치기까지 당한 것 같이 물가가 하여간 뛸 요인들이 아주 짧은 기간에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난 그런 한 해였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뛰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입원가 비싸지니까 이게 결국 소비자 가격을 밀어올리는 원인이 된 게 1차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면 아까 말씀하셨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공급면에서 이제 막힌 것이 원인이 됐으니까 예. 러시아로부터 뭐 원유, 천연가스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당연히 가격 급등하죠. 이렇게 되니까 뭐 휘발유 경유값부터 들썩였고 천연가스 가격 오르면은 지역 난방이라든지 도시가스, 뭐 전기료 이런 것들이 줄줄이 다 인상됐지 않습니까? 뭐 밀과 옥수수도 곡물 이런 것도 전쟁 때문에 우크라이나에서 원활하게 수입이 안 되니까 가격도 올랐죠. 그러니까 라면, 빵, 과자값 이런 것들이 다 뭐 두 자릿수로 다 올랐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한국은행이 제시하는 안정적인 물가 상승률 관리치가 2%인데 네. 지금 5%대 나타나고 있고 아마 내년에도 상반기까지는 5%대 이런 고물가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물가를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뭐 전기료, 가스요금, 대중교통비 지금 이번 주에 뭐 저기 가스비 인상 계획, 전기료 인상 계획 예. 뭐 정부가 예. 발표한다고 그러고 대중교통비도 지금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러면 뭐 내년에도 물가가 상당히 만만치 않은 진통이 겪을 것 같고 이게 물가 오른 만큼 우리 수입도 늘어나면 괜찮은데 또 그렇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 아마 내년에도 고물가 때문에 많은 분들 주머니 사정이 상당히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네. 자, 서민들의 살림살이 더 퍽퍽해질 것 같은데 말이죠. 금리도 오르고 환율도 오르고 물가까지 오른 상황에서 지금 부동산 시장 네. 집값은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올해 우리 경제의 참 면면이 참 극단적이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부동산 가격이라는 게 우리 경제의 큰 축이잖아요. 네. 펀더멘털 기초 체력 같은 건데 집값이 너무 오르는 것도 문제지만 이렇게 빠르게 떨어지는 것도 문제입니다. 네. 최근 통계가 이런 걸 잘 설명해 주는데 이 민간 통계가 최근에 나와서요. KB 부동산이 분석한 통계인데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 3.43% 하락했다고 합니다. 이게 역시 또 외환위기 얘기하는데 외환위기 이후에 24년 만에 가장 많이 떨어진 하락률이고요. 지역별로 보면 과열 양상을 보였던 지역부터 가장 많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종시 같이 이상과열 지역 지금 두 자릿수로 떨어졌고요. 대구 7.11%, 수도권을 보면 인천 6%대, 경기도 5%대, 서울이 3%대 각각 하락하는 것으로 집계됐거든요. 그러니까 또 작년까지는 너무 올라서 문제였는데 올해 1년 사이에 그동안 한 몇 년 올랐던 걸 다 반납해 버렸으니까 굉장히 빠른 심각한 하락세라고 봐야 되겠죠. 한 2, 3년 전의 시세로 돌아간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딱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제 강남 불패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서울 강남 집값도 근데 요즘 많이 떨어지는 것 같던데. 많이 떨어졌죠. 이제는 강남 불패라는 말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그래도 강남인데 예. 집값 하락세에도 버티겠지 하는 분위기가 분명히 있었는데 하반기 들어서 하락폭이 점점 커지더라고요. 실거래가 기준으로 뭐 한 8, 9억씩 이렇게 매매 가격 떨어진 매물들 나오고 있다라는 소식도 들리고 지금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없는 것도 이렇게 가격 하락을 더 부채질하는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주택 매수 심리를 측정하는 매매 수급 지수라는 게 있는데 역대 최소치로 떨어져 있거든요. 인구 1,000만 명 서울 인구 1,000만 명인데 월 매매 아파트 매매가 1,000-2,000건 정도에 그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래 빙하기를 지나고 있는 것도 이렇게 집값 하락을 자극시키는 그런 요인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영혼까지 끌어 모아서 집을 산다라는 말까지 있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지금 집값이 가파르게 떨어지는 이유, 금리 인상이 가장 큰 원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뭐 주택담보대출 지금 곧 8%대 도달한다고 뭐 얘기 나오는데 1년 사이에 2배 이상 이렇게 금리가 올라 버렸으니까 이런 이자 부담을 누가 안고 집을 삽니까? 네. 그것도 이제 집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더더욱 그렇죠.
지금 주담대 금리 수준이면요. 만약에 5억 정도 대출 주담대로 받는다고 하면 월 기준으로 200만 원 넘는 이자를 내야 돼요. 5억에 대한 대출 이자가 500만 원이? 200만 원, 월 월 200만 원. 200만 원 정도 해야 되거든요. 직장인 월 평균 소득이 320만 원, 대기업이 500만 원대라고요. 그러면 200만 원 넘는 이자를 누가 이렇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렇죠. 내년에 집값이 더 떨어질 거란 지금 전망이 우세하죠. 올해 하락폭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2, 3% 정도 더 추가 하락하지 않을까 이런 시각이 우세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셨던 2, 3년 전 수준으로 되돌아가거나 지역에 따라서는 그 이상 더 하락할 수 있는 지역도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전망해야 되겠습니다. 당분간 계속 더 떨어진다고 봐야죠. 네. 네. 계속해서 이제 증시 상황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네. 특히 개미 투자자 분들이 참 힘들었던 한 해였을 것 같습니다. 올해 첫 주식 개장일이 1월 3일이었더라고요. 그때 종가를 제가 보니까 2,988.77포인트. 거의 이제 3,000포인트 육박한 선에서 이제 올해를 시작을 했는데 오늘 종가가 2,310선. 이었더라고요. 600포인트 넘게 빠진 거죠. 네. 퍼센테이지로 보면 이게 20% 넘게 빠진 겁니다. 이게 2008년 또 금융위기 말씀드리는데 14년 만에 가장 큰 하락폭입니다. 코스피도 이게 수익률로 또 보는 게 있는데 수익률 기준으로 봤었을 때 우리나라만 못한 건 아니지만 아주 두드러지게 못한 거더라고요. 주요 20개국 G20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코스피 수익률을 따져보니까 20개국 중에 19위더라고요. 그러니까 꼴찌네요. 뭐 꼴찌가 사실상. 이제 러시아. 러시아. 러시아는 전쟁 치르고 있는 특성이 있으니까 또 올해 증시가 참 두드러지게 부진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역시 증시 하락 역시도 고금리, 고환율 이런 것들이 도화선이 되긴 했습니다. 주식이 이 금융시장에선 위험자산으로 분류가 되지 않습니까? 달러 이런 채권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되죠. 그러니까 금리가 높은 시절에는 전통적으로 이제 주식보다는 안전한 이 안전자산에 투자하려는 기류가 강합니다. 또 미국 연준이 금리를 가파르게 올리니까 지금은 이제 주식시장에 자금이 빠져나가고 달러 채권에 몰리는 그런 시기고 또 환율도 올랐으니까요. 그러니까 주식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기류가 이런 것들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요. 하락을 부채질하는 요인이 되고 있죠. 네. 내년 주식시장 예상하는데 상저하고 이렇게 예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내년 하반기를 좀 기대해 봐야 되는 겁니까? 간단하게? 네. 못 믿겠습니다. 못 믿겠어요? 증권사들이 뭐 이때쯤에 다 리포트를 통해서 이제 내년 증시 전망 내놓긴 하는데 글쎄요. 이게 뭐 작년 초에 내놨던 게 하방이 뭐 상단에 3,700선까지도 전망한 증권사도 있었거든요. 올해 2,000선, 2,700선 전망하는데 솔직히 증권사들 전망 그래요? 이제 못 믿겠습니다. 조심해야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면승부 경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